안녕하세요. 천리살롱입니다. 천리살롱은 예술 또는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그 무엇이라도 함께 공유하는 곳입니다. 그 수단이 반드시 책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형식에 대해 열려있는 곳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여러분께 보탤 수 있는 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우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책의 선택과 내용은 온전히 제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의 언어를 통과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간절히 함께 공유하고 싶은 책인데 이 책을 제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저자에 대한 예의를 벗어나는 행위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책입니다. 재즈라는 운명에 걸려들었던 위대한 뮤지션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프 다이어의 그러나 아름다운입니다. 다른 책과는 달리 작가에 대한 소개를 공들여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프 다이어가 곧 장르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영국의 대표 작가입니다. 사진, 재즈, 여행 등 한 작가가 다뤘다고 보기 어려운 다양한 소재를 소설, 에세이, 르포르타주 등 여러 장르에 담아내며 독창적인 글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독자들은 물론이고 무라카미 하루키, 알랭드 보통 등 동시대의 작가들에게도 사랑받는 작가입니다. 1992년 그러나 아름다운으로 썸머셋 몽상을 비롯해 다수의 상을 수상했고 2009년 GQ에서 선정한 올해의 작가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첫 저서로 존 버거의 작품을 다룬 책 말하는 방법을 발표하고 존 버거의 사진 에세이를 엮을 만큼 존 버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데요. 여기서 존 버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거를 향한 헌사로 시작되는 재즈에 관한 책 그러나 아름다운에서는 악기를 다루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글을 쓸 수 있는 조건이라는 아이러니한 말로 비전문가가 어떻게 아름다운 문장을 써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재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지만 무작정 재즈를 좋아하는 매니아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책을 읽은 후에 내가 왜 그토록 재즈를 사랑했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프 다이어의 한밤의 재즈적 몽상들에 대한 눈부시고도 서정적인 이야기들을 허구와 사실을 기묘하게 결합시키고 알려진 사실들과 전해져 오는 신화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작가 스스로는 상상적 비평이라 말합니다. 소설과 에세이, 비평의 어디쯤인 듯한 글의 형식으로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재즈라는 운명에 걸려들었던 뮤지션들의 삶과 예술, 그리고 세상 속에 예민한 영혼들이 직면해야 했던 생의 고난을 전하며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사색해 만듭니다. 작가는 쓰는 내내 음악인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작가가 본 모습을 펼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느낀 바를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만을 통해 음악인을 묘사하기보다는 그 작품이 나온 지 30년 뒤에 작가가 그 음악을 처음 들었던 순간에 그들을 투사하기도 합니다. 픽션과 비평이 기묘하게 결합된 이 책은 장르를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글의 형식 자체가 재즈적이어서 저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이 책의 느낌을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하는 이유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때문인데요. 저는 시각예술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동경하는 예술의 세계가 바로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제 작품을 통해 음악을 느낄 때 감동을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서 이 책에 대한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제프 다이어는 이 예민한 재즈 뮤지션들의 몰락에 관심을 갖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자신들의 조기 사망을 응시하는 순간이나 약 없이 지탱할 수 없었던 순간들, 음악 외의 삶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상들, 정신병원과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던 시간들, 현실 감각이 결여된 내적 세계를 그리면서 만신창이가 되어야만 전설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실존은 불안한 것임을 일깨우며 삶의 허무와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연주 실력과 비범한 음악적 영감을 타고난 당시의 재즈 뮤지션들은 사실 악보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음악 이론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방식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주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여겼습니다. 당시 재즈는 저속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불온한 이 음악은 사람들을 퇴폐의 길로 인도한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재즈를 술집에서나 연주하는 흑인들의 음탕하고 천박스러운 음악이라고 비난하곤 했는데 1921년 일리노이주에서는 더 나아가 재즈를 술, 담배와 함께 3대 악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재즈에 대한 세상의 편견과 흑인에 대한 차별, 핍박에 시달리며 재즈 뮤지션들은 참 불우한 삶을 산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재즈 뮤지션들을 괴롭혔던 것은 마약과 헤로인이었는데 마약과 약물 중독으로 또는 비사회적인 생활 패턴으로 힘들게 살다가 요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유럽인들은 식민지 개척과 신대륙에서의 대농장 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제로 끌고 와 노예로 착취했습니다. 재즈의 슬픈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끌려온 흑인들은 매일 중노동에 시달렸고 그들은 스스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수단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흑인들로부터 나온 이 새로운 음악이 남북 전쟁과 노예 해방, 대공황 등을 거치면서 점차 발전의 재즈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레스터 영, 텔로니어스 멍크, 듀크 엘링턴, 챗 베이커, 아트 페퍼, 버드 파웰, 찰스 밍거스, 벤 웹스터 등 소위 재즈 레전드들의 인생의 결정적 장면들을 치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인생을 각인한 자기 파괴와 창조력의 관련성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온몸으로 통과해온 상처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 즉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순간과 재즈가 인생이 되어버린 아픔과 아름다움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예술가는 삶이 곧 예술이라는 말을 흔히들 하곤 합니다. 매우 추상적인 문장이기도 한데 그 막연한 추상을 몸으로 부딪히는 느낌과 흡사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에 등장하는 여러 재즈 뮤지션들 중에 텔로니어스 멍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미국의 재즈 피아노 연주자이면서 작곡가입니다. 전위 재즈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고 모던 재즈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곡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영화 라라랜드에서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의 첫 번째 만남 직전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라이언 고슬링이 반복해서 듣던 곡이고 그 후 집으로 돌아와 연습하던 곡이 텔로니어스 멍크의 재패니즈 포크송인데요. 타임지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비밥과 현대 재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위대한 재즈의 거장입니다. 책에는 아내 넬리의 헌신적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글로 된 음악을 듣는 듯한 착각을 줄 정도로 글 자체가 재즈 앨범 같은 책입니다. 이 감동을 제가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는 종류의 글이 아니어서 마음을 깊게 훑고 갔던 부분들과 제가 예술가로서 지향하는 이상적 지점에 가까운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전반기까지 뉴욕에 있었던 재즈클럽 더 파이브 스팟 카페로 매일 밤 가서 연주를 했다. 아내 넬리가 그곳에 함께 가지 못한 날이면 멍크는 불안해하고 긴장했으며 곡과 곡 사이에 시간을 끌었다. 때로는 중간에 넬리에게 연주를 들어달라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기를 통해 잘 들리지 않는 소음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부드러운 사랑의 선율로 이해했다. 그는 음악에 있어서 양보가 없었으며 단지 세상이 그가 하는 일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뿐이었다. 그의 춤은 일종의 지휘였으며 음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방식이었다. 그는 곡의 내부로 들어가야 했다. 그 음악은 자신의 일부였으며 그것을 내면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번 그곳에 파묻히면 그곳의 안팎이 뒤집혔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그 곡을 전방위에서 다루면서 결코 그 안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그 음악의 핵심이며 그 안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가 다룬 것은 음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재즈에는 마음대로 연주하는 것이라는 환상이 존재하고 멍크는 마치 이전에 피아노를 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연주했다. 발꿈치를 이용해 모든 각도에서 건반을 내려치고 마치 카드 한 묶음을 다루듯이 건반을 훑어버리거나 만지기에는 건반이 너무 뜨겁다는 듯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그의 손은 하이힐을 신은 여성처럼 건반 위를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한 기자가 그가 건반을 치는 방식에 대해 물었다. 그는 대답한다. 어쨌든 내가 치고 싶은 방식대로 쳐요. 연주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곡이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멍크는 제한된 연주자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연주할 수 있었으며 기교가 그에게 제약이 되지는 않았다. 확실히 그 누구도 멍크의 작품을 그가 연주하듯 치지 못했으며 피아노를 정석으로 연주하면 표현할 수 없는 미세한 온갖 것들이 그의 작품에 존재한다. 자신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할 줄 몰랐다. 누군가가 거의 예상하지 못했던 음을 연주하면 그 곡은 처음 예상과는 뒤바뀐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의 음악을 듣는 일은 꼼지락거리는 누군가를 지켜보는 것과 같았으며 그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의 음악을 기발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기발하다는 말로는 차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발하다는 것은 낮은 판돈이다. 하지만 멍크는 높은 판돈을 건다. 그의 음악은 위험을 감수했으며 기발하다는 것에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색다른 점을 느낄 때 기발하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멍크의 음악보다 기발한 것은 보기 드물다. 멍크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자기 요구와 논리로 만들어 놓은 원칙의 수준에 올려놓았다. 멍크는 자신이 바라는 대로 연주하라고 사이드맨들에게 요구했지만 그들의 연주에 의존하지는 않았다. 그 음악은 늘 멍크였고 피아노였으며 그에 관한 것이었다. 멍크에게 사이드맨은 그자가 얼마나 위대한 독주가인가 보다는 얼마나 그의 음악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했다. 언젠가 호크와 트레인이 멍크의 악보 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멍크에게 설명을 부탁했다. 당신은 쿨먼 호킨스잖아요. 맞아요. 당신이야말로 테너 색스폰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넌 존 콜트레인이잖아. 맞지? 음악은 색스폰과 너 사이에 놓여 있어. 그걸 해낼 수밖에 없는 너 말이야. 대부분의 경우 그는 어떻게 연주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에게 질문할 때 그는 늘 스스로 대답을 알고 있다는 점을 깨우치도록 만들었다. 그가 아내 넬리와 떨어져 있거나 낯선 상황에 놓이면 대부분 곤경에 처해버렸다. 뭔가가 잘못되어 위협을 느끼면 그는 갑작스럽게 플러그를 뽑아 전등을 끄듯이 외부로부터 자신을 봉쇄했다. 만약 넬리가 주변에 있을 때 그가 이처럼 길을 잃으면 넬리는 모든 게 문제 없다고 그를 안심시켰으며 그가 스스로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심지어 넬리는 4, 5일 동안 그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때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꼈다. 넬리는 말한다. 그는 내면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매우 예민했어요. 그는 그것들을 아주 고요하게 유지해야 했고 자신을 침착하게 만들어 무엇도 자기 내면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통제해야 했죠. 그가 만약 한 사무실의 수의였거나 공장에서 배송을 맡은 사람이었거나 아침에 일어나 저녁밥 먹으러 집에 돌아오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넬리는 1등석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멍크를 돌봤을 것이다. 그녀가 없다면 멍크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입을 옷을 알려주었고 그가 양복 소매가 조인다든지 넥타이의 복잡한 매는 법을 잊어 혼자 당황하고 있으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다. 그가 음악을 창조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에 넬리는 자부심과 충만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일을 했다. 때로는 그를 바라보면서 넬리는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다.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었다. 언젠가 그는 죽을 것이며 그때에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요가 먼지처럼 그의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자기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갔으며 결코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삶의 마지막을 그의 집에서 바로 건너편 뉴저지에 있는 니카의 집에서 보냈다. 피아노는 손도 대지 않았다.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으며 말을 하거나 침대 밖으로 나오는 일도 거의 없었다. 꽃병에 담긴 향기를 맡거나 먼지 쌓인 해면질 잎사귀를 쳐다보는 것과 같은 단순한 감각만을 즐겼다. 극히 일부분만 발췌를 했는데요. 공연을 위해 한 모텔에 도착했을 때 데스크 직원에게 목이 말라 물 한 잔만 달라고 했을 뿐인데 평범치 않은 옷차림을 한 흑인이라는 이유로
데스크 직원은 경찰을 불렀고 결국 경찰은 경찰봉으로 멍크의 손을 내려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묘사는 제가 가슴이 아파서 들려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가 손이 망가지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것인데 그런 순간들을 마주한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이 저리고 스크래치가 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물고 싶다는 감정이 동시에 공존했습니다.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느끼는 것이 마치 그들을 향한 저의 도리라도 되는 것처럼 읽어 내려갔습니다. 결국 1980년대 후반 제100회 미국 의회 회의에서 재즈를 희귀하고 귀중한 미국의 국보로 지정했습니다. 70년간의 가혹한 현실을 견뎌내준 재즈 레전드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은 끝내 웃음 지을 수만은 없는 책이었습니다. 이 뮤지션들의 궤적을 쫓아가다 보면 벨뷰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버드랜드를 만나게 되고 감옥이나 연병장을 만나기도 합니다. 얼핏 서로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어 보이는 이 장소들은 재즈라는 하나의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한 의사가 뮤지션에게 재즈라고 진단했던 일화가 있는데 재즈가 일종의 열병이라면 뮤지션들은 자신을 집어삼킨 재즈라는 열병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인물들이 겪는 음악과 그들의 일생은 외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마치 그 삶을 겪어내지 않으면 전설적인 음악이 탄생할 수 없다는 듯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한 이해 속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던 동반자들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도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었는데 마치 1950년대로 돌아가서 뉴욕의 더 파이브 스팟 카페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그들이 연주하는 생생함을 함께 호흡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험을 주었던 선물 같은 책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꼭 직접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는데요. 그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최대치의 감각을 이끌어내는 힘이 존재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자의 재즈적인 세세한 묘사들을 직접 체험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규칙에 순응하지 않으며 언제나 즉흥적이고 자유로움에 영혼을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재즈의 거장들, 그것은 진정한 여유가 장착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유로운 자들의 즉흥적인 변주의 삶이 제가 걸어온 앞으로 가야 하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불안하고 가혹하고 불운하고 험난한 등의 형용사들의 도착지는 결국 그러나 아름다운 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천리살롱이었습니다.